예, 안녕하세요. 애트리 김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인공지능 분과에서 작업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발표하기 전에 질문하는 게 아닌데, 약간 조금, 그래도 많은 의견들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작업하는 데 반영해서, 예,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과위원들을 보면, 캐티의 이영환 박사님, 그리고 성균관대 김성찬 교수님, 서울과기대 박종영 교수님, 창원대 차정원 교수님, 애트리 김정숙 박사 이래서 이렇게 위원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분과가 작업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퍼스트 무버형 차세대 AI를 위해서 현재 AI 한계와 가능성, 미래를 파악하고 인간의 자연지능을 모사한 인간 수준 AI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름 목표나 비전은 있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잡고요. 요 목표에 맞게끔 좀 아직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스토리가 되게끔 그렇게 좀 내용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한계, 미래 및 시사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렇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요 인공지능과 자연지능 연계하는 데 있어서 좀 고심을 좀 많이 했던 게 요 부분입니다. 자연지능을 모사하는 AI의 기술 분류 체계가 어떻게 될까? 아직은 초초안이지만은 일단 논란의 여지도 많을 거고 또 나름 다양하게 다른 의견들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기술 체계를 좀 중요하게 잡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차세대 AI 예타도 이제 참여를 해봤지만은 어떤 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기술 분류 체계가 저희가 기획하는 모든 기술들의 방향성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아가서는 과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런 체계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 체계를 세계적으로 다 찾아봤지만 없어요. 자연지능을 모사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체계는 어디에도 없고요. 저희가 제시하고 저희가 다듬어 나가서 이 사업 내에 중심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앞부분은 중간중간에 설명을 좀 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고 뒷부분 중심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한계, 미래, 그리고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는데 사실은 이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딥러닝을 고도화해도 풀리지 않는 AI. 여기에서부터 저희 인공지능 분과의 작업은 시작이 됐습니다.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 딥러닝 기술이라는 거에는 다들 이견이 없으시고요. 이 딥러닝 기술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물의 신경세포 뉴런을 흉내낸 신경망을 이용해서 학습하고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물학 쪽에서 신경세포 구조를 발견하고 뉴런 간의 신호 전달 기전이나 체계가 이렇게 밝혀지면서 이걸 모사해서 사실은 1958년도에 로젠 블렛이 신경망의 수학적 모형인 퍼셉트론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신경망이 연구가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딥러닝이 인간의 신경과학 뉴로사이언스를 모티브로 발전했고, 실제로 보면 안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든지 퍼셉터럴이라는 개념은 뉴로사이언스하고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경망에 있어서 이제 딥러닝 가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깊어지면서 학습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깊어지면 사실은 이 신경망은 여기에 있는 그 입력에 대해서 출력의 에러를 역전파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역전파를 할 때 요 웨이트들의 값들을 보정을 해주는데 뒤쪽에는 나름 보정이 되는데 갈수록 이렇게 전파가 안 되죠. 그래서 학습이 제대로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큰 문제가 초기화 문제입니다. 이 웨이트를 처음에 랜덤하게 초기화를 시켜놓고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이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은 거의 운에 맡길 정도로 그렇게 모델을 활용을 해왔었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힌턴 교수가 초기화 문제를 여기 좀 보시면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그 RBM 볼트만 머신을 이용해서 비지도 학습으로 청 바이 청으로 한 청씩 사전 학습해서 그 초기화를 아주 잘 설정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고 이 방법에 따라서 딥러닝 성능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리고 이미지넷에서 인간 수준을 또 뛰어넘는 그런 성능을 보이면서 이렇게 크게 확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초기화 문제가 중요한 게 제가 예를 드는 게 밭에 씨앗을 뿌려서 뭐 작물을 수확하는데 뭐 아무 밭에 아무렇게나 뿌려서 하면 운이 좋으면 잘 자랄 수 있지만 대부분 못 자라거든요. 그거를 밭의 일항을 정교하게 이렇게 잘 정돈하고 거름도 줘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좋은 농작물이 이렇게 그 수확이 될 수 있듯이 이 초기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다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방법론적으로 없었는데 이 문제를 풀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딥러닝이 이제 확산되면서 그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넷, 그 다음에 RNN이라고 해서 그 시계열상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입력에 대해서 이렇게 누적시켜가면서 문맥화하고 이거를 디코딩할 때 반영해서 풀어내는 이 방식이 RNN인데 이 방식,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아주 성능을 잘 보이는 CNN 방식. 요것들이 주류를 이루다가 최근에 2017년도죠.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오면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요 세 모델을 이제 다 뛰어넘으면서 트랜스포머 모델이 거의 일반적으로 파퓰러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딥러닝 관련해서 좀 딥러닝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한참 기니까요. 그 참고 자료나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논문 하나 내더라도 어떤 문제점을 보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딥러닝에 대해서 어떤 한계가 있나를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딥러닝이 잘하고 있지만은 딥러닝에 대한 회의론도 많습니다. 이 딥러닝은 수학입니다. 수학.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신경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패턴을 분류하는 법을 배우는 통계적 방법론. 그래서 간단하게 모든 딥러닝을 딱 수식적으로 딱 표현하면 Y는 FX는 WX. 이 Y하고 X. 물론 그 비지도 학습에서는 안 주어지겠지만은 지도 학습에서는 X하고 Y가 주어집니다. Y가 주어지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W. 뉴런 간의 시냅스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웨이터들을 계속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W를 구하는 이 모델이 CNN 모델, RNN 모델, 트랜스포머 모델,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동작하겠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Y는 fx,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웨이트들의 집합인 이 W를 구하는 게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력, 출력 정해놓고 W를 구한다고 해서 사람이 하는 이 고차원적인 지능적인 액티비티를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의문이 들고 못하죠. 당연히 못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회의론자들은 얘기를 하죠. 그 그리디하다고. 사람은 조금만 보면 아는데 딥러닝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불안정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블랙박스형이고 피상적이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글 프랑스와 숄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이분이 그 케라스 창시자인 것 같아요. 케라스를 만들고 구글 브레인에 합류한 그 수석 엔지니어인데 이 사람 구글에서 사실은 규모의 경쟁을 많이 하거든요. 언어 모델 관련해서도. 근데 여기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100배 더 많은 계층과 1000배 더 많은 데이터가 있다면 신경망이 사람이 하는 모든 작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는다.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구글에서 규모를 키우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도 구글 그 수석 엔지니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뉴욕대 인지심리학 교수 게리 마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딥러닝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은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얘기한 걸 보시면 쭉 하다가 딥러닝이 AI가 그 패턴 인식에는 아주 강한데 이 패턴 인식으로 풀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덮어두고 새로운 접근법 없이 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지능 모델은 우리 자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일무이한 지능 시스템이 우리 그 인간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딥러닝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회론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 그 10가지 한계에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7가지 한계 또 같이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걸 쭉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딥러닝의 수준은 그 정해진 업무에 대해서 대용량의 샘플 데이터로부터 로우 레벨 패턴, 릴레이션을 벡터 공간에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목적에 맞게 추상화시키고 그리고 해당 태스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분류, 예측을 잘 수행하는 기초적인 인식 수준이다. 그냥 제가 적어봤습니다. 동의 안 하시면 안 하신다고 얘기해도 좋은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딥러닝을 그냥 수준을 말로 풀어보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잘하는 건 상당히 잘합니다. 아까 박재덕 박사님 얘기하셨듯이 전문적인 알파고라든지 바둑 두는 거 정말 잘하죠. 그 다음에 이미지 객체 인식, 음성 인식, 번역, 채팅, 의료 질병 진단, 그 다음에 고장 진단, 금융, 신용도 평가, 기후 예측까지. 딱 태스크가 하나 정해지고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딥러닝이 인간 수준을 넘어섰다. 야, 딥러닝, 인공지능이 정말 사람 수준 이상이 됐다. 이렇게 좀 과대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딥러닝은 개하고 고양이 이 구분하는 단순한 인지 과정도 수백만 장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해요. 개인지 고양이인지 다 레이블이 붙어 있는 그런 수천만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한 정말 막무가내죠. 막무가내의 방법. 정말 아무튼 거의 데이터와 컴퓨팅으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딥러닝을 자꾸만 폄하해서 얘기하는데 저 딥러닝 되게 좋아하는 사람 진짜 계속 그러네. 아무튼 딥러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못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아까 메타인지 얘기 나왔잖아요. 메타인지 못합니다.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딥러닝에서 어떤 거를 물으면 뭔가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은 모르면 뭔가 유사한 걸 찾아서 대충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대답했는지 잘못 대답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 관련해서는
제가 그 TV에서 어쩌다 어른에 보니까 메타인지만 가지고도 거의 1시간, 김경일 교수인가요? 1시간 넘게 강의를 하던데, 얘가 딱 와닿더라고요. 사람한테 딱 물어보죠.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딥니까? 그러면 바로 대답이 나오죠. 서울. 근데 에콰도르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어딥니까? 그러면 바로 모른다 이러잖아요. 근데 딥러닝으로 엄청나게 학습을 시켜놓으면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딥러닝은 모든 계산을 다 하고 모든 걸 다 뒤져보고 그리고 나서 모른다고 하면 또 다행히 모른다고도 딥러닝은 모른다고도 안 해요. 뭐 엉뚱한 거 내면서 이거라고 자기가 아는 것처럼 또 대답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 변화, 대화, 상식, 지식 반영, 그 다음에 왜 그런 결과가 났냐고 이렇게 물으면 이게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비슷한 얘기 있었는데 통합지능 얘기하면서 사람하고 인터랙션 그 얘기 있었잖아요. 딥러닝하고 인터랙션 안 됩니다. 딥러닝은 자기가 제시한 거 이거야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에 왜 이건지를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카운터파트가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 잘못돼서 이러면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다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 안 되고 아까 얘기한 소통 안 되고 공감 안 되고요. 그래서 딥러닝 한계 관련해서 사실은 올 1월 달부터 계속 이 부분만 자료도 모으고 정리하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그룹핑을 해보니까 나름 그룹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보시면 첫 번째 일반화. 범용적인 거 안 된다. 아까 비슷한 질문 나왔던 것 같은데요. 딥러닝은 딱 그 타겟팅한 그 태스크만 잘합니다. 태스크만 하고 다른 도메인으로 가면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모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가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결과가 났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블랙박스 형이고요. 이거는 제가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료, 딥러닝 한계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거를 그룹핑 해보니까 대충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은 상식 추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신뢰성 문제 많잖아요. 신뢰성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 변화 대응 안 되고 성장 평생 학습 안 되고 자가 인지 안 되고 공감 소통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사람하고 지금 그 딥러닝 중심의 인간하고 어떻게 다를까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딥러닝은 못하지만 사람은 뭘 잘할까? 아니면 사람이 잘하는 걸 왜 딥러닝은 못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 또는 몇 가지 오브젝트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최적화해서 한 부분만 팝니다. 정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거의 무림의 고수가 될 때까지 계속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링 로봇 같은 경우에 클링을 이기는 것만 그리고 클링을 이기는 데는 그 클링 룰에 따라서 성장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에 따라서 점수를 많이 받는 방향으로만 계속 학습합니다. 그래서 클링 로봇을 만들고 클링에서 우승했는데 또 다른 쪽에 가면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알파고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AI는 사용하는 도구가 규칙 기반을 예전에 많이 사용했는데 기계학습 그리고 최근에는 딥러닝이 대세고요. 근데 인간의 목적은 제가 요즘 철학책 많이 읽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사가지고 좀 읽고 있고요. 아무튼 쭉 가다 보니까 그런 쪽하고 만나더라고요. 인간은 사는 목적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행복. 그리고 이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가 뭘까 보면 그 내재되어 있는 DNA 정보,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공간 정보라든지 어느 정도 뭔가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재된 DNA 정보, 체험, 경험, 부모님의 교육, 학교 교육,
사회교육, 자율학습 등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인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AI하고 인간은 외형적으로는 구분이 없어질 겁니다. 뭐 디지털 휴먼 해서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해 거의 뭐 실사 느낌의 그런 외형적으로는 구분이 없어질 것 같고요. 단지 소프트웨어적으로 인간하고 AI가 구분이 된다. 그럼 인간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대표적으로 뭘 하느냐? 한 가지를 보라고 하면 아까 뭐 많잖아요. 뭐 무슨 사회적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뭐 다양한 사람이 생각하는 게 많은데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생각을 한다. 생각을 통해서 행동한다. 이게 인간의 소프트웨어가 정말 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인간은 생각하고 생각을 통해 행동한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아까 철학 얘기했는데 철학적인 질문이죠. 아직도 결론이 안 나는 그런 질문이고요. 근데 요런 단서는 있더라고요. 우리의 내면의 소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언어와 같은 심볼과 같은 추상화된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도 좀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빨리. 그래서 아까 1세부에서 인공지능 정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인공지능 시작하면서 로망이 있었어요. 무슨 로망이냐면 띵킹 머신을 만들겠다. 예?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고 사람처럼 생각하는 머신을 만들겠다. 이게 사실은 궁극적인 AI의 방향성이고 목표점이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인간의 생각,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모사하면 인간 수준의 AI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적어봤습니다.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경험하고 공부하고 상호작용하고 때로는 사색하고 인식, 인지, 학습, 추론하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내면 상태, 자아, 지식, 사회적 관계, 능력 등을 성장시킨다. 인간은 이렇게 하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좀 뭐라고 하나 이렇게 하면 너무 모호하잖아요. 이게 좀 뭔가 구체화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으려면 좀 브레이크다운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인간의 뇌에서 환경으로부터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상황 정보를 받아들인다. 근데 현재 AI는 단일 감각지능 위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존의 기억, 지식, 상식, 내면 상태와의 연결을 통해서 개념화를 한다. 아까 개성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각각 개인마다 다른 지식과 상식과 내면 상태, 요게 내재되어 있고 입력, 그러니까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다중감각 입력을 받아들일 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재되어 있는 이 기억과의 연결을 통해서 개념화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관찰한 감각정보 내재된 경험, 기억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추론하고 예측하고 머리에서 시뮬레이션 하죠. 이렇게 행동하면 뭐가 정답일까? 어떻게 행동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행동을 하죠. 행동이라는 것은 뭐 몸으로 하는 행동도 될 수 있고 말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각을 또 따로 할 수도 있고 리스판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판단하죠. 내가 행동을 잘했나? 내가 반응을 잘했나?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기억, 지식, 상식, 내면 상태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게 학습이고 그 학습이 실제로 생물학적 용어로는 기억의 콘솔리데이션, 공고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인간의 사고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요 과정을 브레이크다운 하면 실제 그 인공지능에서 하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액티비티하고 뭔가 연결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 번째 주제로 뭐 이렇게 인간하고 비교도 해보고 딥러닝의 한계도 봤는데 그래도 AI 분야의 대가들의 그 넥스트 AI, 그 포스트 AI에 대한 견해를 또 들어야 되잖아요. 또 거기에서 또 인사이트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보시면 그 AI의 4대 천왕이라고 하죠. 4명이 있죠. 힌턴 교수, 벤지오 교수, 그 다음에 얀 루쿤, 앤드류 웅. 요 네 분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AI의 4대 천왕이라고 하고요. 이분들도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딥러닝으로 하다가 이제 그 한계점에 왔고 돌파구를 어디서 마련할까를 고민하면서 인간의 사고 과정, 인간 대뇌의 브레인의 사고 과정에서 힌트를 얻으려고 그렇게 뭔가 그쪽으로 연구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그렇게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지오 교수가 그 닙스 2019년 닙스인가요? 거기에서 얘기했던 게 있죠. 지금 현재 딥러닝은 시스템 1이다. 근데 미래의 딥러닝은 시스템 2로 가야 된다. 그 시스템 1, 2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시스템 1이 뭐냐면 그 직관적이고 빠르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센싱에서 바로 디시전 내리는 그런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바로 그 디시전을 내리면서 요 디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뭔가 익스플레이너블하게 개념화돼서 설명이 불가한 상태로, 그러니까 그 지금 딥러닝에 하듯이 뭔가 그 함축적인 임플리시트한 형태로 표현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2는 조금 느리지만은 논리적이고 의식적인 그 인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리저닝, 추론이죠. 그리고 이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이레벨, 요 밑에도 이제 그 벤저 교수가 얘기하는데 하이레벨 세멘틱 레프리젠테이션. 하이레벨 세멘틱 레프리젠테이션으로 개념화하고 추상화해서 이 개념들은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인과관계도 이렇게 쫓아가면서 그 따라갈 수가 있고, 요 레프리젠테이션을 기반으로 플래닝이나 리저닝과 같은 인간의 좀 고차원적인 인지 과정을 모사하는 쪽으로 딥러닝이 나아가야 된다. 그게 시스템 2고요. 시스템 2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1, 2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사실은 이 시스템 1, 2가 인공지능 도메인에서 놓은 얘기가 아니고요. 누구죠? 노벨 수상자인 심리학자, 데니엘 카너먼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 시스템 1, 2를 인간의 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개발된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시스템 1, 2고요. 그래서 시스템 1이 지금 현재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스템 2는 계획, 추상적 추론, 인과적 관계 이해, 개방화, 일반화 같은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힌턴 교수님이 그 딥러닝을 붐을 일으키고 구글 브레인에 합류를 했었죠. 하고 그쪽에서 이제 딥러닝을 하다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좀 제안했던 캡슐렛이 CNN이 잘하는데 눈, 코, 입 이렇게 구성 요소들을 잘 찾아내고 이걸 조합해서 이게 사람 얼굴이다 이렇게 인식은 잘하는데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하고 눈하고 이거를 바꿔놔도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방향성이나 그런 구조나 이런 것들은 반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인지 안 하니까 사람이 인지하는 그
방식으로 캡슐렛이라고 해서 단순한 위치 정보뿐만이 아니라 방향성이나 구조나 이런 것을 반영한 네트워크를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컨트러스티블 러닝이라고 해서 대조 학습이라고 이게 또 되게 많이 이용이 되더라고요. 기존 딥러닝은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사람은 역시 또 오늘 시간 제한을 받네요. 그 사람은 차별적인 것을 먼저 더 강하게 학습하고 그걸 기반으로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아무튼 사람의 인지 과정을 모방해서 하는 이런 쪽으로 힘든 교수도 사람의 인지 과정이나 브레인의 그 인지 프로세스를 해서 힌트를 얻으려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얀 루쿤도 보시면 뭐 데이터 문제, 그 다음에 추론. 이 얀 루쿤도 시스템 1을 지나서 시스템 2로 딥러닝이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딥마인드가 그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인공지능의 미래 해서 자가지도학습 범용 AI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에서도 인간의 그 브레인이나 마인드를 뭔가 모사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해보자 그런 뭐 학부도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20년 로드맵, AI 로드맵, 그 트리플 AI 그 AI 구루들이 모여서 했던 그 로드맵 작업.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인티그레이티드 인텔리전스고 사이언스 오브 인티그레이티드 인텔리전스인데 인티그레이티드 인텔리전스 이러면 이것도 통합지능인가? 근데 이 통합이 정확히 좀 더 찾아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그 브레인의 각각의 컴포넌트들 있잖아요. 그 기능적 구조적 그런 컴포넌트들이 통합된 그런 인텔리전스인지 그걸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그 통합지능 개념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트리플 AI에서도 인간의 브레인에서의 그런 기능들의 구조적인 기전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리고 메모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반영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비탁 교수님 발제인데 코그니티브 AI, 그 다음에 휴먼 레벨 AI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몇 분 지났어요? 일단 질의응답도 포함할 때 한 15분 내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뒷부분이 더 중요한데 네,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을 보면 그 아까 박재도 박사님하고 얘기 많이 했죠. 인간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기본적인 인지, 학습, 소통, 행동을 AI가 흉내조차 낼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포스트 AI는 방대한 데이터가 없어도 잘 작동할 수 있게끔 논리적 추론이 가능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설명 가능한 AI를 통해서 왜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전체적인 시사점을 정리를 해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정한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지능 시스템인 이 인간의 지능 메커니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지과학, 뇌과학 등 인간 지능의 근원을 탐구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되겠다. 제가 뭐 억지로 맞춘 것처럼 결론을 내놨지만은 실제로 이런 그 인간의 인지 과정으로부터 힌트를 얻어서 딥러닝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의 연결을 보면 그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보면 요 아티클을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뇌를 이해하지 않고는 진정한 AI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지금 AI가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아티클에서 주장하는 게 전뇌 에뮬레이션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대뇌의 기전을 다 흉내낼 필요는 없다.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AI에 도움되는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을 그렇게 구현하면 된다. 그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케이프 스타트라는 이런 쪽 사이트를 봤는데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주로 이제 매크로한 관점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마이크로한 관점에서 필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지금 그 AI는 그 데이터를 엄청나게 요구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또 에너지를 요구하죠. 사람의 대뇌는 20W인가, 20mW인가요? 그걸로 엄청나게 인지 과정을 작동을 하는데, AI는 엄청난 에너지를 그 낭비하면서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추럴 뉴런, 그 다음에 서킷 커넥티비티, 이쪽을 참조해서 인간의 뉴런과 그 커넥티비티를 참조해서 뭔가 그 뉴럴넷을 발전을 시킬 부분이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지 구조, 물론 여기는 이제 그 타고난 인지 구조를 얘기하는데 뭔가 코그니티브 스트럭처에 관해서 여기에서 그 뉴로사이언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빨리 넘어가게. 그 인간 대뇌 뭐 인공지능을 넘어서 이제 자연지능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커넥티비티, 연결성, 당연히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연결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프리프론탈 코텍스 요쪽에서 주로 판단하잖아요. 판단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히포캠퍼스하고 단방향이 아니고 상호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 히포캠퍼스하고 코텍스 피질하고 또 상호 연결돼 있으면서 정보를 받아올 뿐만 아니라 그 학습까지 하는 그런 기전이 또 밝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대뇌의 시각, 피질, 해마, 전두엽 모든 펑션들이 다 관여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판단, 문제 해결, 계획, 기억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박문호 박사 특강을 좀 참조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인간 대뇌의 인지 과정을 모사할 수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시각 부분, 시각은 요 비주얼 코텍스, 일단 1차 비주얼 코텍스로부터 받아들이고 그 근처에 있는 영역으로 조금 더 범주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 정보는 또 오디토리 그 코텍스, 그 다음에 이쪽 그 체감 영역, 용어가 좀 안 읽네요. 아무튼 그 체감 영역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요것들이 또 연합 감각 영역으로 모이고, 이 연합 감각 영역에 모였던, 물론 이제 1차 피질에서는 신호를 받아들이지만 이게 범주화되고 지각화돼서 여기에 모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해마를 통해서 기억을 그전에 경험했던 기억을 리트리브를 하고, 요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져와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정보, 그 다음에 그 이전의 경험들, 요 정보를 가지고 디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영역으로 넘기는 요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고, 요런 과정이라고 하면 AI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요런 기술들을 뭔가 좀 같이 연결을 시켜볼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참조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또 논문 참조할 만하더라고요. 바이올로지컬 블루프린트를 해가지고, 차세대 AI 시스템을 위한 생물학적 청사진이라고 해서 논문이 있는데, 요 안에 보면 또 히포캠퍼스 안에서 C1, C3에서 연관 기억들을 리트리버를 하고 들어오는 감각 정보하고 재조합해서 뭔가 추상화하고 그리고 공고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는 공학자로서 보면 이게 실현 가능한가, 임플리멘테이션 가능한가를 보는데, 나름 또 임플리멘테이션 가능한 그런 구조 형태로 이렇게 좀 구성도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딥마인드에서 했던 그 기억을 모사한 이런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공개한 바도 있고 참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아키텍처 관련해서 위킨스의 인포메이션 프로세스라고 해서 인간의 정보 인지 처리 과정을 나름 저희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플로우가 있고 구성도가 있고, 그리고 그 구성도에서 하나의 모듈이 하나의 기능을
하나의 모듈이 어떤 정확한 기능을 담당하고, 나름, 물론 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요런 그 인간의 대뇌에서 정보 처리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나 흐름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해서 금융 분야나 그 헬스케어 신경학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그 인지 아키텍처라고 해서 저희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기존의 선행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요 인지 아키텍처 중에 그 ACTR이라는 CMU 모델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CMU 모델을 보면 인간의 지각, 인지, 행동 과정을 모델링하는 인지 아키텍처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상당히 단순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뭐 공학적으로 이게 임플리멘테이션 가능하게끔 그렇게 좀 나름대로 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그 비주얼 모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감각을 받아들인 모듈로부터 들어와서 버퍼를 두고 기억, 프로시저를 기억하고 그 디클레러티브 기억, 장기 기억하고 매칭을 통해서 디시전을 내리고 이 디시전을 행동으로 옮기고 요런 보면 뭐 나름 그 대뇌 인지 과정을 모사하면서 아주 심플하게 좀 플로우를 잡아놨더라고요. 요것도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자연지능이 뭘까?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고 생존을 위한 능력으로 지각, 인지, 행동, 학습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바디드 코그니션 환경을 좀 참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인간의 사고, 그 브레인에스의 지각, 인지, 행동, 학습과 관련된 그 액티비티를 네 가지로 구분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자연진화 하시는 분들한테 주름 잡고 있는데요. 아니 아무튼 요 네 가지 지각, 인지, 행동, 학습 요쪽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 마이크로 레벨에서는 그 뉴럴 회로의 연결성, 신호 전달, 체계를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뉴런의 펑션, 비헤이비어, 그 다음에 서킷 커넥티비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마이크로 레벨로 뭔가 연구할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뭐 얘기를 지금 중간중간에 좀 빨리 진행해가지고 나름 스토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연결된다고 보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분석해 보니까 기술 분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일단 큰 대분류로 마이크로 스케일하고 매크로 스케일로 나눠봤습니다. 마이크로 스케일은 뉴런하고 시냅스 단위로 그러니까 개별 뉴런 수준에서 입출력 형태나 구조, 각 뉴런 간의 연결 방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러니까 마이크로 수준에서 신경망 모델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마이크로 레벨로 보고요. 마이크로 레벨 안에는 아직은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을 많이 해야 되고 자연지능이나 이런 쪽에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뉴런 펑션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서킷 커넥티비티 관련된 거, 뉴런 펑션 안에 가보면 그 무슨 덴드라이틱 컴퓨테이션 뭐 이런 연구도 있던데 아무튼 뉴럴 컴퓨테이션 관련, 그리고 서킷 커넥티비티 관련해서는 뭔가 브레인 네트워크 모델이나 그리고 이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뭔가 연결이 될 텐데 그게 어떻게 하이라키컬하게 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네트워크들끼리도 또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연구도 있거든요. 그런 쪽의 연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스케일로 넘어가서는 감각, 지각을 한 묶음으로 봤고요. 여기 보시면 다중감각 지각. 다중감각 지각이 아까 얘기했던 단일 모달리티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환경으로부터 비주얼하게 받는 거, 오디오적으로 받는 거, 그 다음에 체감적으로 받는 거, 모든 다중감각 지각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감으로 감지하는 다감각 정보인지 이런 쪽 영역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기술 분류 체계를 좀 나름 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다행히 그
그 내년부터 하는 그 차세대 AI 예타 여기서 사실은 다중감각 지각이 한 파트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들어가 있었는데 다행히 빼주셔가지고 요 부분은 그 차세대 AI 예타하고는 상관없이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다중감각 지식 표현 아까 오디오 정보, 비주얼 정보, 그다음에 체감 정보가 들어오는데 다 다른 신호잖아요. 근데 이 신호가 들어와서 통합적으로 이게 머지되면서 추론되고 기존에 그 기억돼 있던 그 정보하고 같이 와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 이게 공통된 표현으로 어떻게 다감각 지식이 표현될까? 이게 근데 실제로 학회에 가보면 이 분야가 제일 핫한 분야예요. 요즘 학회 가보면 특히 랭귀지하고 비전하고 이거를 어떻게 날리지 레프리젠테이션에서 학습을 할까? 이게 실제로 그 AI의 그 미래 AI 연구 방향으로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호, 로우 레벨의 신호를 받아서 어떻게 지각을 범주할까, 추상화할까, 요런 쪽에 또 연구가 당연히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의식적 주의 집중이라고 했는데요. 어텐션 강조 많이 하죠. 어텐션인데 사람이 정말 엄청난 어텐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칵테일 파티 프로블럼 있잖아요. 음성인식에서. 그 혼잡한, 그렇게 소음이 많은 칵테일 파티에서 앞에서 사람이 얘기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그걸 어떻게 컨시어스하게, 의식적으로 어텐션 할까? 요 테마만 해도 상당히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그런 테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인지 과정으로 넘어가 보면 내모사 기억신경망, 그 다음에 지각적 추론, 지각적 추론 안에 들어가 보면 내재적 직관, 지식 상식 추론, 그 다음에 사회적 학습, 메타코그니션. 이런 부분이 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 이게 기억 회로하고 그 다음에 감정 회로가 따로 있다고 했는데 그 비슷하게 있는데 파페츠 회로 뭐 이런 그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도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액션, 리스판스 이쪽은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신경망 모델링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운동학습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쪽에 대한 연구. 이게 사실은 운동지능이죠. 운동지능도 또 고맙게도 AI 예타에서 좀 또 빠져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하나의 또 중요한 그 넥스트 AI 연구 테마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세 가지인데 그 인바디드 코그니션에 보면 이 세 가지를 분류를 하는데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리고 내에서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거는 공고화를 하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항상 또 차세대 AI 하면 나오는 연구 테마가 코절 러닝입니다.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리고 지속성장 학습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정말 초안입니다. 뭐 악성 댓글 다셔도 좋고요. 욕먹을 각오하고 이겁니다 하고 일단 내놨습니다. 내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이거 아니야 그러면 고쳐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이게 좀 뼈분이 서면 인공지능 분과에서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각 소주제별로 어떻게 연구 동향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자연지능은 그냥 대충 이거 너무, 이게 맞나? 이쪽 영역이 뭐 그렇게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틀리면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워크샵 이후에는 아까 기술 분류 체계를 좀 더 다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비로소 좀 더 많은 피드백을 받고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면서 요 기술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좀 작업을 진행할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넘어가고. 네, 이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 고려사항으로 자연지능과 관련된 어떤 연구 결과물들이 인공지능에 적용되어야 할까? 그리고 적용될 수 있나? 저희는 항상 의심하거든요.
아, 이게 되나? 아까 그 차장 교수님하고 복도에서 잠시 얘기했는데, 아니, 이게 구현 가능한가? 의심스럽잖아요. 의심스러우면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아니, 그 인공지능에 접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건데, 그래서 자연지능 쪽에서 뭐 많은 결과물들이 있고 또 하는 연구들이 있지만은 AI 입장에서는 뭔가 좀 실제로 인플레멘테이션 좀 가능하고 구체화 가능하고 그런 쪽을 좀 뭔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워낙 넓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초반에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자연지능을 저희가 뭐 이해도 잘 안 되지만은 너무 넓게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그렇게 된 결과물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참조하겠지만은 이 인공지능하고 좀 연결성을 최대한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하다 보니까 아까 그 마이크로 레벨에서 자연지능하고 연계한 그 연구들이 뉴로모픽 칩, 뭐, 그 다음에 그 친습적 그 BCI, 뭐, 이런 쪽도 있어요. 포스트 AI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룰까. 사실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이런 쪽은 좀 담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일단은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해서 이런 쪽도, 근데 이 뉴로모픽 칩이 안 되면 그 뉴럴 스파이킹 네트워크라는 그런 알고리즘도 이 동작을 안 하니까 그에 대한 연구는 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까지 저희가 다뤄야 될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또 얘기를 들어가면서 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자연지능 분과 저희는 전공이 없어요. 저희는 다 AI 다 자연어 처리하고 시각 처리하고 그렇게 전공이고요. 자연지능은 처음 접해보고 있고요. 공부해 가면서. 근데 또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애가 아빠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이제는 난 공학자가 아니고 과학자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할 수 있게끔 저희도 좀 더 자연지능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 좀 계속 좀 익혀가면서 그렇게 좀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